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 팀장님께서 장기 투자가 사실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떨어지는 칼날을 결코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끊었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모진 풍파를 겪을 때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장기 투자를 저희가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뭔가를 구매를 할 때 다들 고민은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 기업이 어떤 사업 구조를 가졌는지, 어떤 재무제표 상태인지, 를 고민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정말 많이 살아요. 혹시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렇게 시작하셨을까요? 보통 유튜브에서 네, 이제 S&P 500 사라, 그 정도 듣고. S&P 500 같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공식화가 된 이런 친구들 말고는 저희 이 주식이 좋더라, 저 주식이 좋더라, 얘가 주말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오른다, 이런 거를 듣고 많이 사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패는, 지식이 방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저희가 편의점에 가도 라면 고를 때 1분 넘을 때도 있고요. 네, 옷 살 때는 기본적으로 쇼핑몰 부신사라든지 이런 말을 해도 되세요? 상관없고 홍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쇼핑몰 앱에 들어가서도 청바지를 사더라도 청바지 카테고리에서 보통 한 10분 이상 머물어요. 그렇죠. 리뷰도 다 살펴보고 실물 차기 그 사진도 보고 그죠? 이 사이즈가 내 허벅지에 들어갈 거. 그렇지. 허리 사이즈가 맞는지 찾아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는 그렇게까지 찾아보질 않아요.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거기서 저는 대부분의 손실이 오고, 가장 최고의 방패는 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가는 게 최고의 방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어떤 모진 풍파를 겪을 때도 내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나는 굳건히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저도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4월 달에 많은 폭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슈드 투자자인데, 슈드가 최근까지 3월 달까지만 해도 한 0.7% 이상 떨어지는 날이 거의 극히 드물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1% 이상 상승하는 날도 많이 드물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 중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날만 골라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고 했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샀었고. 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 그 관세 여파로 인해서 슈드가 막 마이너스 5%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실 저도 잠깐 흔들릴 뻔 했습니다. 잠깐 이거 팔아야 되나? 많이 흔들려요. 네, 왜냐면 나스닥은 그 이상 훨씬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네, 슈드가 한 10% 빠질 때 나스닥은 20, 30% 빠졌으니까 이걸 팔고 차라리 그럼 지금 나스닥을 줘야 될까? 라는 생각도 사실 하긴 했지만 네, 슈드에 대한 어떤 공부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배당이 3.5%에서 4%로 이제 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르는 걸 보니까 네, 저는 이제 팔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경험이 되네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 시작했을 때 사실 아는 선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많이 이렇게 하셨던 선배인데 추천해준 걸 많이 샀죠. 추천해준 걸 많이 샀고, 근데 제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천해준 걸로만 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막 주식창 보게 되고 무슨 기업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해를 보자마자 팔아버렸어요, 또. 그때는. 네,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스스로,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팔진 않아요. 네.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뭔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확신이 있다 보니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이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한다면은 떨어져도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진짜 아파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아서 남들이 하라고 해서 투자한 사람은 그 하락장일 때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의 그 차이가 너무 큰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면 절대 팔지 않아요. 나는 그 이상 오를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고점 이상을 찍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장님 말씀처럼 장기 투자를 이어가려면 꾸준한 공부와 지식 함양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정말 이제 투자하신 분, 안 하신 분이 제일 많이 갈려요. 왜냐면 투자 공부를 좀 하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됐거나 아니면 이 ETF에 대해서 좀 근간을 좀 파악하신 분들은
빠지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설명하죠. 내가 원하는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원래 정가가 100만 원인데 할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락장. 그렇죠. 그리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 돈 없어지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30%.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파시는 분들을 저는 진짜 수백 명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하락장일 때 이게 버티는 힘이 지식 수준에 따라서 나온다라고. 네. 팔고 안 팔고 나는 세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난 자산을 잃는 걸로 받아들일 거냐가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내가 좋은 상품을 샀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서 현재 물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직장인이고 세후 월급으로 이제 25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입니다. 그 분들이 이제 당연히 자취도 하실 거고 주거비나 공과비 당연히 자기가 혼자 스스로 내신다는 가정하에 월 1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가 들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 동생을 기준으로 한번 가장 좋은 표. 전화 통화로 이제 또 데이트 비용 얼마 드니 주거비 얼마 드니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쉽지가 아니고 안 됩니다. 어떤 결과인지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자, 서울에서 월 250, 세후 25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원룸에 자취를 했을 때 월세 60만 원 정도. 하지만 실제로는 요새는 한 7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상 내가 주거비는 월급의 한 15%에서 최대 20%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서 20% 정도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사실상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썩어 빠진 반지하 아니면 엘리베이터 없는 정말 30년, 40년 된 빌라 5층, 6층 이런 수준밖에 없어서 아니면 고시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나 20대, 30대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기는 더더욱 힘들 거고요. 그래서 6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공과비도 당연히 나갈 거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비도 따로니까. 그 전기, 수도, 가스가 뭐 1년 평균 10만 원 정도 잡고, 그리고 인터넷비, 통신비, 그리고 OTT, 뭐 넷플릭스나 또 쿠팡 이런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알뜰 모바일 막 엄청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메이저 쓰는 분들은 거의 통신료만 한 6에서 7만 원 정도. 맞습니다. 제 동생도 7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인터넷 2만 원, 거기에 OTT 한 만 원 정도 더하니까 평균 10만 원은 그냥 우습게 나오겠다라는 계산이 되었고, 그리고 보험비도 아무리 못해도 대략 실비랑 뭐 건강보험 정도 해서 10만 원 정도는 제 동생 한 15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서 토탈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또 식비가 한 끼에 대략 요새는 10,000원짜리 한 끼도 사실 찾기 힘들어요.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어디 뭐 나가서 설렁탕이나 갈비탕 한 그릇 먹어도 12,000원, 뭐 14,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 15,000원 정도로 해서, 왜냐면 뭐 치킨도 먹고 싶을 거고 가끔 배달 음식도 먹고 싶을 거니까 15,000원으로 잡고 30일 하니까 이거는 저녁 한 끼만 잡은 거거든요. 왜냐면 점심은 보통 이제 직장에서 해결하시니까 저녁 한 끼만 했었을 때 약 한 달 식비가 45만 원, 대략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연이 이제 하루에 한 갑 정도 5,000원 정도 되죠. 5,000원 곱하기 또 한 30일 정도 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나가게 돼요. 이것도 정말 거의 커피값 못지않게 담배값도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또 데이트도 또 하셔야죠. 주말에 아무리 못해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그런데 이 데이트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토요일 하루 만날 때 보통 5만 원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회소 못해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이틀 만나면 10만 원 정도 나가고, 곱하기 4일 정도 해야 되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 동생이 쓰는 게 딱 이 정도고, 제 동생 주위 친구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각자 50만 원씩 각출해서 100만 원씩 쓴대요. 데이트 비용으로만. 데이트 비용 데이트 비용으로만 거의 두 분이 월세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 비용으로만 그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근데 그 정도 사용하면 데이트 정말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풍족하게 해야죠. 근데 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잠도 자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뭐 모텔 예를 들어 하루 숙박비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여행. 그렇죠.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행을 또 뭐 여행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또 최소 숙박료만 뭐 10만 원 이상 될 거고, 그죠?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이 40만 원도 사실 보수적이다. 1년에 또 여름에 한번 놀러 가고 겨울에 또 놀러 그렇죠. 가니까 못해도 한 1박 2일은 가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또 가면 그러니까 맛집 가서 맛집 먹어야죠. 거기 뭐 시장 들려야죠. 디저트 먹어야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트 비용 40만 원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맞습니다. 토탈 그래 더해 보니까 19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럼 250만 원 제가 버니까 6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는 저 주택 청약에 떼어놓고, 그러면 순수하게 50만 원 정도 적금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순수하게. 네. 이 정도 되니까 야 사실상 100만 원 저축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쉽지 않죠. 생각이 계산을 해보니까 더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평균의 삶이라고 할까? 네. 제가 이번 월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14만 3천 원? 저도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형도 그럴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약간 괴리감이 엄청 사실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쓰지?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비정상이니까 네. 진행을 해보죠. 네,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9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순수하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60만 원이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100만 원 정도를 목표 금액을 맞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고 약간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지금 저기 반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동생분처럼 월소득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소득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상황과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싱글인 기준, 기혼자를 제외한 싱글인 기준으로는 자기의 월소득의 50%는 저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면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내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와 내가 쓸 거 다 쓰고 저축을 하는 거는 사실상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 월소득의 50%는 저축을 우선 해놓고 선저축. 네, 선저축.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나의 고정 지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고정적인 지출과 또 유동 지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금액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목표 금액. 어느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를 모을까 이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만 내가 이제 또 더 모을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만 모아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가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목표 설정을 하고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득을 높이거나 두 번째는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소득을 높이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내가 당장 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지가 않으니까 월급이. 네, 그렇다고 뭐 내가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도전하기에는 사실상 위험 감수를 하기에는 좀 힘들다 보니까 쉬운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여서 저축 금액을 높이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네, 내가 가계부를 쓰고 내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가계부를 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뻔한 이야기 하는구나.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이고 그러니까 기본을 안 지키면 절대 기술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기본이 돼야 기술이 되는 거고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가면 결국 도박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빨리 벌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박을 걸다 보니까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좀 뭐 비유를 좀 들자면 제가 좀 축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이 리프팅이라는 훈련인데 이게 뭐냐면 그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위에서 계속 차는 거예요. 네, 이게 리프팅인데 이게 가장 기본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손흥민의 아버님이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이제 그 리프팅을 하면서 운동장 안 떨어뜨리고 세 바퀴를 돌 때까지 훈련을 안 끊는다라는 그 썰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아요.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뭐 슈팅도 잘하시고 뭐 패스도 잘하고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잖아요. 근데 그거가 있기 전에 기본기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도 결국엔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네, 기본기가 있어야 내가 기술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고 결국 일단 내가 월 소득의 50% 정도는 저축을 무조건 먼저 선저축을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되 소득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너무 힘드니까 지출을 줄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던 그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거지처럼 살아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널널하게 잡은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교통비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산다는 조건이에요. 맞아요. 사실 친구 안 만나요. 친구는 안 만나도 저희가 생필품 맞아요. 그런 거를 다 뺐을 때 정말 60만 원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지금 이 패턴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밀키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본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그렇죠. 시켜 먹자. 근데 시켜 먹는 거랑 밀키트의 가격이 진짜 30에서 40%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식비가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40% 정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밀키트로 대체를 한다면. 밀키트로 대체를 한다면. 그리고 밀키트가 저희가 조금 소분을 내 나름대로 좀 한다면 하루 이틀 또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게 많다. 그 생활비도 15만 원 물론 흡연자 음주로만 잡으셨는데 네네네.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뭐 한번 가자 아니면 술 한잔 하자 그럼 저희가 거부도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아낄 수 있는 건 식비 쪽에서 더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트 비용. 그렇죠. 일단 먹는 거에서 아무래도 좀 아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내가 어느 정도 통제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과 또 쓸데없는 그런 공과비, 통신료, 쓸데없이 뭐 굳이 1군사 쓸 필요 없잖아요, 사실. 네, 알뜰 모바일로 바꾸시고, 또 OTT도 그냥 뭐 공유로 하시던가. 맞습니다. 네, 뭐 굳이 혼자 뭐 그걸 비싸게 만 얼마짜리 결제를 합니까? 네, 공유로 공유 경제로 가시는 게, 굳이 꼭 하셔야 되겠다면, 네, 공유 경제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 네. 만약 딱 요 정도 지출을 그대로 하게 됐을 때 카드만 잘 골라서 페이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들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카드페이백. 카드 페이백 아니면 카드 할인만 네. 잘 타도 10%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는 또 따로 세이브가 또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주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일단은 또 한 3부작, 4부작 또 한번 또 나오겠네요. 테크닉이라고 테크닉의 영역이라고 아니, 그죠. 이건 기술적인 영역이니까. 네, 이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다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으기는 힘들다는 건 좀 알겠어요. 예, 우리가 좀 많이 궁핍한 생활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재테크를 굳이 이렇게,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돈을 굳이 왜 모아야 됩니까? 일단 저는 돈을 일단 모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평균 수명의 증가. 네. 저희가 정말 좀 쉽게 설명해서 저희가 100년 정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딱 절반이 50세죠. 네. 딱 절반의 대한민국 평균 은퇴 나이입니다. 네, 정확하게 49.4세인가 5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50세가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아. 49점 몇 세 이렇게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취직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요? 그럼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27, 8. 한 27, 8. 정말 빠른 거고요. 저희가 취업 연령을 파악할 때 뭐로 파악하냐면 구급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봐요. 구급공무원 채용이 29.8세, 7세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구급공무원이 이 정도 때 직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기업은 당연히 30대가 넘어가죠. 그렇죠. 예, 또 스펙 더 쌓고. 중견기업도 당연히 30대가 넘어가요. 중견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메신저 어플 많이 쓰시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견기업인데 30대가 기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30대 때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50대 때 첫 직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몇 년 벌죠? 20년. 20년 벌고 네. 50년 있어요. 근데 빼먹은 게 너무 많죠.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기서는 생애 저축 기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0살 때부터 저희가 대학교 갔다 졸업을 할 때까지는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누가 마이너스냐? 부모님이 마이너스죠. 네. 그럼 저희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20년 벌어서 50년을 써야 되는데 이때 결혼도 합니다. 맞아요. 집도 마련해야 됩니다. 차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그래도 사 입어야죠. 아이도 낳겠죠. 아이도 낳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생애 저축 기간에서 보면은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쓰는 기간이에요. 거의 다. 애가 태어나고 애가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근데 돈을 모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생겼죠. 네. 50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 20년 번 걸로. 그러면 저희가 은퇴 나이를 볼게요.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은퇴 나이가 72.3세거든요.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20년 벌어서 72.3세, 4세까지는 일단 돈을 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발이 묶이는 게 그거죠. 저희가 자영업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많을까요? 일찍 퇴직했으니까. 네, 50대 때 보통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 나오는 65세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그 기간을 내가 모아놨던 돈, 뭐 종잣돈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가 5년 생존율이 처참합니다. 네. 처참해요. 정말 처참해요. 그러면서 자산에도 다 날리시는 분들도 있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 좀 이게 납득이 바로 되실까요? 그렇죠. 예. 네. 버는 기간은 너무 적은데 쓰는 기간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만약 300을 버는 거를 100분율로 쳤을 때 100%면 노후에는 저는 한 60%는 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80만 원 정도는. 그렇죠. 네. 현금 흐름이 창출이 안 되면 저희가 약값도 들 거고요. 병원에도 갈 거고요. 그렇죠. 아파질 그런 것도 너무 많고요. 이제 건강도 챙겨야 된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50대 때 대학을 갑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50세 이후로부터 180만 원이 안정적으로 안 나오면 결론적으로 평생 돈을 벌거나 모으면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70대까지, 80대까지도 일을 한다. 폐지 죽는 할머니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최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그 기간은 2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50년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많이 모아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그쵸. 우리가 벌 수 있는 기간은 딱 더 한정돼 있고 더 적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을 돈이 함께 굴러가면서 내가 일하는 돈과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과 그 나머지 돈이 함께 굴러가서 같이 벌어들일 수 있게 그죠? 두 배로 일화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재테크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간과를 하세요. 그냥 나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 재테크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이율 주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다들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간과를 하시죠. 네. 근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은행에 주는 이자는 이율은 더 낮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원금 손실이 되고 있는 거다. 물론 조금씩은 깎이지만 원금 손실이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네. 저희가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가 물론 100세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굴린다 해서 스노우볼이라고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네네. 스노우볼을 왜 굴린다고 표현할까요? 눈싸움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만 만들어 놓고 굴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되게 편해져요. 그쵸. 저는 이거를 재테크라고 많이들 정의? 아니면 이론이라고 또 스노우볼 효과 많이 쓰잖아요. 뭐 그렇게 부르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노우볼을 못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돈을 일단 모읍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았어요. 동그랗고 아주 소중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웃기죠. 얘를 굴려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붙입니다. 얘를 굴려야지 저희가 편하게 아니면 노후 준비를 하면서 편하게 좀 노후를 대비하면서 굴리면서 이제 목표도 세우면서 가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을 일정 정도 모아놔요. 통장을 열어봤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크게 없었거든요. 700이든 600이든 저는 항상 통장에 700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하는 재테크 방법이 눈을 갖다 붙여요. 계속 굴리지를 않고 쉽게 편하게 굴리지를 않고. 굴려야 되는데 돈을 계속 갖다 붙입니다. 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손에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녹습니다. 아. 그렇죠. 얘를 저희가 내리막길에 서서 편하게 굴려야 되는데 어느 지식과 테크닉과 이런 거 겸비해서 내리막길에서 종잣돈을 들고 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종잣돈을 모아놓고 돈을 갖다 붙입니다. 계속 녹으면서 돈은 다음 달에 또 와서 또 붙고요. 이래서 물가 성장률을 못 따라가고 이제 돈의 사이즈가 계속 똑같다. 이런 말씀을 좀 비유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좀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부루마블이다. 인생 부모입니다. 네. 부루마블 해보셨죠? 네네. 모두의 마블이 됐든 아니 부루마블이 이렇게 네모난 판에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사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부루마블의 함정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돈을 줘요. 월급이다. 월급. 예. 한 바퀴 돌면 막 뭐 게임상의 머니 뭐 단위가 좀 다르겠지만 월급이 나옵니다. 부루마블에서 가장 빨리 지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게 가장 빨리 지는 방법. 처음에 저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저 보통 시작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들어오던지. 그러면 자산이 점점 많아져요. 형은 당연히 살 거죠. 부동산. 그렇죠. 형도 살 거죠. 그럼 저는 주사를 굴리면 굴릴수록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밟으면 제가 죽습니다. 아, 그렇죠. 그쵸. 네. 결론적으로 이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돈만 갖고 있다는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에요. 자산을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지 내가 위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부루마블도 누군가가 땅을 거의 다 샀으면 저는 주사위를 굴리시면 굴릴수록 빨리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부루마블이 자본주의랑 거의 유사하다. 네, 내가 자본을 취득하고 아니면 자산을 취득하고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런 심오한 게임이었다니. 이렇게 심오한 게임. 자본주의를 아주 한 게임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바로 조금이구나. 밟으면 죽어요. 돈이 많아도 밟으면 죽어요. 이 돈을 항상 적재적소에 보내놔야 된다.